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집에서 일하고 남편은 스타트업 대표로 매일 바쁘게 살아가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자주 웃지는 않지만 서로 할 몫은 하며 지냈죠. 7살 된 딸아이도 순하게 자라줘서 가끔은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결혼 생활이지 생각했어요. 주말엔 아이와 공원에 가고 가끔 가족 단위로 외식도 하고요. 그게 평범한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평범함 속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 건 올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급히 차를 바꿔 타야 해서 그날은 제가 남편 차를 잠깐 운전하게 됐거든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차 안에서 음악을 틀려고 내비 화면을 봤는데 마지막 목적지로 등록된 장소가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라비에트 프렌치 다이닝, 강남 쪽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근데 이상한 건 그날이 평일 저녁이었고 남편은 오늘 야근이야. 늦어. 라고 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지? 사소한 거였어요. 정말 별거 아닌 기록 하나. 하지만 그 기록 하나가 제 머릿속에 너무 또렷하게 박혀버렸어요. 그날 밤 괜히 눈치를 살폈죠. 남편은 변함없이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늘 야근 어땠어? 그냥 툭 던져봤어요. 응, 뭐 회의가 좀 길었지. 조금도 주저함 없는 말투에 되레 제가 의심한 게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남편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그 마음은 곧 사라졌어요. 어제 파트너사 미팅, 오랜만에 프렌치 다이닝. 그 사진 안에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익숙한 얼굴이 함께였죠. 정민이었어요. 제 대학 후배. 졸업 후 연락 끊겼다가 몇 년 전 남편이 창업하면서 다시 이름을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거든요. 우리 이번에 새 투자자 들어왔어. 정민이라고 너 대학 후배 아니야? 처음엔 그냥 반가웠어요. 능력 있는 후배가 성공했구나, 대단하네. 그렇게 넘겼죠. 남편 말로는 정민이 쪽에서 먼저 협업 제안을 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더라고요. 그 뒤로 회사 행사 사진에도 자주 보이긴 했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가까운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서로 형, 누나, 언니, 오빠 하면서 지내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분명 달라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친밀감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등받이에 걸쳐진 남편의 팔 약간 기대어 앉은 정민,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확 밀려들더라고요. 설마 입 밖으로는 못 꺼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면 좋겠다고 진짜 간절하게 바랐어요. 그날 밤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민이 아직도 저런 스타일이었나 보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대답도 안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는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흔적 하나에서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그 작은 이상함이 제 모든 일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괜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웃으며 식사하고 딸아이랑 그림책도 함께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하루 종일 팽팽한 실타래처럼 긴장돼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 말투, 휴대폰 보는 횟수까지 새듯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다녀오면 괜히 옷 냄새도 맡아보게 되고요. 아니라고 너무 예민한 거라고 계속 말하면서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회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제휴 미팅 후 커피 한 잔 사진엔 정민과 남편이 있었고 그들 뒤로는 스타벅스 간판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며칠 전 그 근처에서 아이 친구 엄마랑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곳은 남편 회사에서 꽤 떨어진 강북 한복판이었어요. 회사 미팅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갔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굳이 거기서 만났을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동료 사이에선 하지 않을 선택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정민이 요즘 스타일 많이 달라졌더라.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던데? 남편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래. 뭐 그런가 그리고는 바로 물을 마셨어요. 대답하는데 걸리는 1초 남짓한 그 침묵. 그건 분명히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 전엔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그치. 그의 요즘 방송도 나가고 그러더라. 하고 넘겼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답하더라고요.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갤러리, 문자, 카카오톡, 별다른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 상단 고정 대화 목록 중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없는 채팅방. 이상하게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정민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어요. 그건 그냥 감이 아니라 여자의 본능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이대로 묻고 가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민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벤처 회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어요. 이력서처럼 적혀 있는 경력, 기사 인터뷰, 각종 출연 목록. 처음엔 화려해 보였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학력 부분에 우리 학교 이름이 있긴 했지만 졸업 연도나 학과명이 틀려 있었어요. 기사 인터뷰에선 마치 광고업계에서 수년간 일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정민이는 졸업 직후 바로 다른 길로 갔던 애였거든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태연했어요. 주말엔 우리 부모님 뵈러 갈까? 응, 그러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모든 걸 들킨 사람보다 아직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사람의 그 여유. 그게 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 말투, 몸짓, 숨소리 하나까지도 모든 걸 기억하고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정민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조용하게 절대 들키지 않게.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이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평온함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40분 정도 늦게 귀가했어요. 차가 좀 막히더라고.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서울 시내 전반에 비 소식도 없었고 실시간 도로 앱엔 정체 정보도 없었어요. 대신 남편 셔츠 소매에 미세하게 남은 향수 냄새. 그건 제가 평소 사용하는 브랜드도 남편이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확신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씩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이 쌓이면서요. 저는 정민의 SNS를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였는데 캐시 백업을 통해 흔적을 찾았죠. 마치 둘만이 공유하는 순간처럼 뉘앙스가 묘하게 흐르는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하나 저를 멈춰 세운 건 오늘도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구와 함께 올린 커피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커피잔, 제가 며칠 전에 남편이 가져온 텀블러랑 똑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도망칠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민이라는 후배. 제가 대학교 때는 꽤 순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배들 말 잘 듣고 조용조용하고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하던 애. 하지만 지금 보는 정민은 전혀 달랐어요. 스타트업 대표 인터뷰, 미디어 출연, 세련된 외모, 그리고 내 남편. 그 둘 사이에 저는 아무런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어쩌면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과 정민이 같은 날 같은 장소를 태그한 포스팅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민은 가로수길 한 식당에서 브런치 회의라며 사진을 올렸고 남편은 다음 날 어제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을 올렸죠. 날짜, 장소, 배경 다 들어맞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이제 우연이 아니야. 이쯤 되니 행동에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죠. 그 주 금요일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지인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상황이 어떤 건지만 알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 가슴이 조이듯 불편했지만 한편으론 아주 오랜만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신적 외도 정황 증거, 통화 내역, SNS 캡처 전부 수집해두세요.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어요. 직접적인 행위 장면이 없어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법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팅이 길어졌어. 늘 듣던 그 말.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모든 거짓이 저는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확신이 생긴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건 정민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꽤 잘 나가는 벤처처럼 보였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더라고요. 정민의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각종 기사, 인터뷰, 투자 유치 내용들을 모았고 국세청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공시 정보까지 확인했죠. 사무실 주소지와 등록된 직원 수, 매출 추이, 심지어 대표 이메일까지 하나하나 캡처하고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민은 자신을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소개했지만 해당 학교 공식 수료자 목록엔 그녀의 이름이 없었어요. 또한 그녀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건도 사실상 MOU조차 체결된 적 없다는 기사가 해외 블로그를 통해 정정 보도된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민은 자기 이력을 꾸며내고 그 이미지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계획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계는 남편의 회사 자료를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공유된 구글 드라이브, 남편이 무심코 켜두고 나간 노트북 화면,
그리고 프린터기에 남겨진 인쇄 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거기엔 정민과 맺은 제휴 계약서 사본이 있었고 공동지분 투자라는 항목에 정민의 회사 명의로 들어간 자본금과 남편의 개인 지분 일부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해상충. 두 사람이 공적으로는 파트너지만 사적으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었고 그게 이 계약 구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였어요.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는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할 차례였어요. 제가 행동을 시작해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시점. 그래서 저는 완벽한 평상심을 연기하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아이한테 더 자상하게 굴고 남편에겐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되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묘하게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웃으며 그렇게 말하던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지금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들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날 밤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정리. 그 안에 지금까지 모은 스크린샷, 계약서, 기사 링크, 투자자 명단, 모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민이 과거 학교 선배들에게 돌렸던 창업 초기 투자 유치 메일도 찾았어요. 그 메일 안에는 스스로의 이력을 일부러 부풀려 적은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걸 저는 정확히 캡처했고 메일 원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와 구조로 무너뜨리는 작업.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요 며칠 저는 일부러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짧게, 표정은 부드럽게, 감정은 최대한 절제했죠. 그가 방에서 나올 때면 먼저 웃으며 인사했고 식사 중에도 괜히 딸아이 얘기만 꺼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랬어요. 제 감정을 숨기는데 더 능숙해지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자 남편의 눈빛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샤워 후 거울 앞에 설 때도 마치 제가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닌지 계속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정민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이제 아내랑 정리 안 하면 우리도 그만하자. 그런 식의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제가 너무 조용하니까 남편 입장에선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먼저 던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맥주를 따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어요. 당신이 먼저 말할 줄은 몰랐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표정,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담담하다는 사실에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 지금 서로가 뭘 원하는지 다 알잖아. 사실 나도 요즘 좀 많이 생각했거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는 말없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가 이 관계에 주도권을 쥐었다는 걸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가 물었고 저는 일부러 아주 현실적인 말투로 답했어요. 아이도 있으니까 천천히 정리하자. 혼자 결정하기엔 복잡한 문제잖아. 그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어젯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쪽에서 먼저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미 준비하신 자료들만으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줬어요. 퇴근길엔 좋아하는 맥주를 사다 놨고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잘 때는 사진까지 찍어줬어요. 그게 제 방식의 연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완벽한 시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제 복수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죠. 며칠 뒤 마침 정민 회사에서 투자자들과 만남이 있는 행사에 남편이 초대됐어요. 같이 갈래?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요즘 아빠 얼굴도 못 봐서 속상해하잖아.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딱히 거절하진 못했어요. 그럼 뭐 데려가자. 행사날 저는 딸 손을 잡고 나타났고 그 자리엔 정민과 그녀의 투자사 대표들 그리고 남편이 있었죠. 밝게 웃으며 정민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 딸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오늘 이 기회라도 아니었으면 얼굴도 못 볼 뻔했네요.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분위기를 감지한 듯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거의 말을 안 하더군요. 식사도 안 했고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느껴졌겠지. 그리고 전 컴퓨터를 켰어요. 정민의 SNS, 정민의 언론 인터뷰, 정민이 썼던 회사 홍보 게시물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파일로 저장해뒀어요. 그 파일의 이름은 다음 단계.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웃고 더 자주 웃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많이 피곤했지? 하며 물 한 잔 건넸고 딸 앞에서는 항상 화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평온함 뒤에는 아주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전장은 SNS였습니다. 정민의 인스타그램은 정말 솔직했어요. 일상, 미팅, 와인잔, 식당, 명언, 가끔은 잘 차려입은 셀카까지. 대부분의 게시물은 별것 없는 듯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은근하게 드러났어요. 그중 한 게시물. 와인잔 2개가 놓인 호텔 라운지 테이블. 비 오는 날 조용한 오후. 쉼표 같은 하루 문구 아래엔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XX 호텔 로비. 그걸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남편은 고객사 미팅 때문에 외근 간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캡처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손끝이 살짝 떨릴 정도였어요. 증거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심리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 게시물에 저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XX 호텔 로비 조용했죠? 댓글을 단지 5분도 안 되어 그 게시물은 삭제됐어요. 그리고 정민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죠.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황했구나.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댓글을 달지 않았지만 그녀의 SNS에 접속한 흔적은 계속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만큼 강력한 압박도 없으니까요. 며칠 후 정민이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사 공식 메일 계정으로 하나의 PDF 파일이 전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고 IP는 외국 서버를 거친 상태였죠. 그 파일엔 정민이 허위로 기재한 언론 인터뷰 내용, 수정되지 않은 사업 계획서 일부, 그리고 SNS에 올라왔던 교묘한 문구들과 실제 시간 비교 분석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문장만 하나 적혀 있었죠. 투자에 앞서 대표자의 윤리 기준을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파일을 보낸 직후 저는 그날 저녁 정민의 회사 홈페이지 접속이 잠시 중단된 걸 확인했어요. 이건 분명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정민은 분명 알았겠죠. 그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퇴근해서 소파에 누워 딸아이 그림책을 읽어주며 웃고 있었죠. 그걸 바라보는 제 표정도 아마 평소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정민의 또 다른 인터뷰 기사를 캡처해서 익명의 블로그 계정에 올렸어요. 팩트체크, 그녀의 이력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정민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라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의도된 흔적들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민의 SNS는 단 한 건의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황뿐이었어요. SNS, 인터뷰, 캡처 다들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심증은 충분했지만 법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어디 나갔다 오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어린이집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로 한 날이라 잠시 집에 혼자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백팩. 열 생각은 없었는데 지퍼가 열린 채로 메신저 노트북이 살짝 빠져나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 마, 그냥 넘겨 수없이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고 로그인은 자동 저장 상태. 그렇게 남편의 메신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근 대화 목록을 뒤지다가 정민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숨김 대화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정민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마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그 호텔 말고 지난번 갔던 데로 갈까? 서연이는 눈치 못 챘어. 요즘 좀 무서워. 너무 조용해서. 애는 엄마가 다 보니까 편하긴 하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스크린샷을 찍었고 USB에 바로 저장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대화 내역 중엔 정민이 남편을 조롱하듯 말한 음성 파일도 포함돼 있었어요. 걘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 와중에 내가 잘해주니까 또 고마워하더라니까. 불쌍해 진짜.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목 안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파일들을 넘겼어요. 변호사는 한 문장만 했어요. 이 정도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느긋하게 퇴근해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다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서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 꺼냈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입술이 살짝 떨리더군요. 변호사랑은 이미 얘기 끝났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도 다 정리되어 있어. 물론 그쪽 입장은 따로 들어보겠지만 서연아, 잠깐만. 그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정민이랑 나눈 대화들,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신저, 그리고 정민이 나를 조롱하듯 남긴 음성 파일까지 다 가지고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뭘 숨기고 있었는지 숨 쉬는 것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날 밤 남편은 잠도 자지 못하고 작은 방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정민과 지우의 메신저 내역, 정민의 조롱 음성 파일, SNS 캡처 내용, 정민의 허위 인터뷰 정리본까지 모두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민은 바로 대응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이 보낸 첫 공문에는 개인 간 오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웃기더군요. 오해? 메신저로 내 딸을 방해물이라고 언급한 그 메시지까지 있는데 그게 오해야? 제 변호사는 정민 측의 상간자 소송 예고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은 협의 단계지만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 덕분에 남편이 회사 내에서 정민 측과 얽힌 이해상충 문제로 공정거래 위반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 도는 것 같아. 남편이 중얼거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내부 제보가 워낙 많다더라.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결혼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조정 없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딱 3주가 걸렸어요. 그 3주 동안 남편은 눈에 띄게 초조해졌습니다. 말이 줄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정민과도 연락을 끊은 듯 보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혼잣말을 하더군요. 정민이는 왜 이렇게 잠수지? 나만 남은 건가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 한켠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서류를 내고 판사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처음엔 무미건조한 절차 같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조용히 USB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원고 측이 확보한 피고와 제3자의 대화 및 음성 녹취 파일입니다. 이혼 사유 및 양육권 청구 관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판사는 파일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고 회의실 내 스피커로 짧은 음성 하나가 흘러나왔어요. 걘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 와중에 내가 잘해주니까 또 고마워하더라니까? 불쌍해 진짜. 정적. 그 짧은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고 정민은 마치 자리를 뜨고 싶은 듯 의자에 가만히 몸을 파묻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100%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 측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 지급 책임 역시 피고 측에게 전가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순간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얼마나 참으며 웃는 척을 했는지. 이제야 모두 의미가 생겼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어요. 그 밝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해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정민 측 투자사 두 곳에서 계약 해지 공고가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곳은 언론에까지 노출됐고 대표 이력 및 도덕성 관련 내부 감사 착수라는 문장이 기사로 실렸죠. 남편은 새로 시작한 창업 아이템이 출범과 동시에 이해상충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첫 투자 유치는 무산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딸아이와 처음으로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해변에서 발을 담근 채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요즘 더 자주 웃는 것 같아. 그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까봐.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도착했음을 느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딱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만의 루틴을 다시 만들었어요. 아침엔 아이와 산책을 하고 오후엔 글을 쓰거나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지인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서연 씨, 혹시 유튜브 채널 출연해 볼 생각 없어요? 가정법률 상담 콘텐츠인데 실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포맷이에요. 딱 서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 경험이 나만의 아픔으로 끝나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첫 녹화날 카메라 앞에 앉으니 묘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하나씩 꺼내놨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댓글창엔 수많은 반응이 달렸어요. 실화 맞나요? 우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 누가 들어도 사이다네요. 그리고 나도 이런 용기 낼 수 있을까라는 말들.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걸 버텨낸 이유는 결국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그리고 정민. 그녀는 투자자 3곳에서 계약을 파기당했고 한 벤처 커뮤니티에선 도덕적 해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프로필을 비공개로 돌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어떤 활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 지우는 창업했던 회사에서 손을 뗐고 최근엔 한 지방 도시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은 요즘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제가 저녁마다 스케치북을 같이 펴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옛날엔 울었어? 가끔. 근데 지금은 안 울지? 응. 지금은 웃을 일이 더 많아졌어. 제 삶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격상된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후배에게 배신당하고 사랑과 믿음 모두 무너졌지만 그 모든 걸 지나 이젠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아이의 자랑이 되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제가 한마디를 끝으로 정리했어요. 복수요? 그건 감정이 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사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니까요.